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함께해 주신 유승민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청년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경북대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와봤고 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화사한 봄날이고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정외과 학생회 간부들하고 돈가스도 맛있게 먹고요. 여기서 또 강호진 교수님과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라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거 아닌가 싶은 사실 그런 걱정도 좀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에 중요한 어떤 선택의 시간, 중요한 결정의 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PPT는 굉장히 장수가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또 생략할 건 생략하고 또 PPT는 정외과 학생회에서 그냥 이렇게 좀 공지를 해서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나중에 그거 뭐였지, 뭐 책이 뭐였지 이러고 찾아볼 때 있으면 그러면 서로 편할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제 말씀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도 좀 듣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거고요. 국회의원, 시도지사, 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정치를 직접 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이 방에 지금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정치하리라고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고 저도 살다 보니까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그냥 경제학 공부 열심히 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책을 열심히 연구하고 국민들한테 나라에 또 우리 산업과 기업에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되는 거 그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처음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계기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다가 제가 계기가 이렇게 정치에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1997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국가부도 이런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1997년에 IMF 위기라는 게 왔고요. 그 해 이제 봄 1월부터 한보 철강이 부도가 나고 이런 뉴코아, 진로 또 현대차도 그래 기아차가 그때 그랬고요. 대우가 그랬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우리나라 30대 정원 중에 절반이 도산을 하거나 워크아웃에서 가거나 이랬고 우리 그때 은행들은 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은행들도 많이 망하고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많이 망했습니다. 그때 거리에 노숙자가 넘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대량 도산이 발생하고 거기에 큰 기업들도 그렇게 막 쓰러지고 금융기관들도 쓰러지는데 작은 기업들, 작은 영세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는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여러분 만약 2005년생이 여기 있으면 태어나기 한 8년 전 그때 이야기인데 그때는 여러분 아마 친척 어른 중에 연세 비포전 같은 거 잘못 썼다가 10년, 20년을 그냥 고생하고 산 그런 집들이 주변에 수두룩했습니다. 명예퇴직 일찍 해가지고 40대 후반 50대 명예퇴직 해가지고 그 이후 삶이 굉장히 비참해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그냥 경제정책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제안을 하고 이러면 내가 사회에 살 수 있는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왔느냐 저는 특히 이제 경제를 했으니까 IMF 위기라는 게 경제 위기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느냐 나는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놈이 이런 거 하나 미리 못 막았고 이런 거 하나 미리 우리 사회에 경종을 못 울리고 나는 도대체 뭐 했냐는 굉장히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치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정치하고 경제는 다르고 뭐 경제하고 문화는 다르고 다 다른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정치라는 게 진짜 중요해서 우리한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전문가와 아무리 훌륭한 뭐 관료와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결정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라는 데에서 힘이 나오더라라는 걸 저는 깨닫고 아 정치가 저렇게 중요하면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997년, 8년, 9년 이때 이제 경험을 하면서 2000년부터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에 분명히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돼서 뭘 하든 판검사가 돼서 뭘 하든 회사에 가든 여러분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어느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 거대한 벽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 벽을 이 부조리를 이 불합리를 뭔가 고치고 싶은데 내가 내 자리 내 이 힘으로는 못 고치겠다 싶은 그런 순간이 인생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치를 하면 이거를 고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여러분도 정치를 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서론은 그 정도 하고요. 청년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서 아까 우리 연동규 학생회장께서 확정된 미래 이런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저는 60대 이제 중반이 지난 기성세대고요. 지금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면 제 같은 세대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학생회장이 이야기한 것이 뭔가 확정된 미래, 예정된 미래 만약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미래는 안 바뀔 거다. 만약 그죠? 그래서 미래는 다 예정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다. 만약 그러면 우리 정치고 여러분들이고 뭐 별로 크게 뭐 노력할 게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미래라는 게 이제 과연 그런 거냐? 제가 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거는 1954년 전쟁 이후에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매년 경제 성장률을 연결한 그냥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산입니다.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는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평평하게 약간 있다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2024년 올해는 이제 0% 성장이냐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추세선이라는 걸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뜯고 보시면 그러면 지금 2024 5년인데 여기에 2030년, 40년, 50년 가면 이제 경제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겠느냐. 아까 확정된 미래, 예정된 미래 우리가 이 걱정을 할 때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경제고요. 인구고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안보 문제 같은 거 마냥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하고 인구 이런 건데 만약 여러분의 미래가 아까 국민연금 이야기도 하셨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저 추락하는 추세선 위에 만약 있다면 그러면 이제 2040년, 50년 여러분이 한창 사회에 나가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 2040년, 50년 이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1년에 예컨대 마이너스 1% 성장, 마이너스 2% 성장하고 점점 쪼그라들고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가 급속하게 되고 어린아이는 없고 저축산 고령화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인구 구조를 우리가 갖게 되고 성장하고 인구가 그렇게 맞물려가고 저 때도 벌써 90년대 이후에 성장률이 쭉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인구가 점점점 줄어든 거는 우리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다 봐왔던 거거든요. 제가 학생들 만나면 2000년부터 2020년부터 한 20학번이 25학번 만약 이사이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대충 보니까 68년, 9년, 70년, 71년, 72년 이 무렵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때 1970년 1년에 우리나라가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서 25만 명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게 다 우리 경제와 인구 모든 게 산으로 급속히 올라갔다가 급속히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어른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가 저성장, 경제가 성장 안 한다. 저출산, 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없다. 그럼 난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급속하게 나이를 먹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끼리 부자와 가난한 자, 서울, 인천, 경기와 지방 우리끼리 사이에 있는 이 양극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문제가 시대의 문제라고 제 밑에 안보, 죽고 사는 문제 제외하고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가 시대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온 지가 무지무지 오래됐는데 근데 저거를 아직도 그냥 저게 문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적이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저 문제.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구인데 지방 소멸의 문제, 지방 소멸은 왜 소멸하냐? 저는 제가 경제를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다. 지방이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다. 산업이 있냐? 거기에 기업이 있냐? 또 누가 와서 투자를 하냐? 산업이 있고 기업이 있고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냐?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너무너무 훨씬 더 심각하다. 저는 원래 아버지 고향이 경북 영주고요. 어머니 고향 외가는 경북 안동입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에서 안동에 갔다가 대구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런데 안동에 산불 났는데 가보니까요. 제 고향 영주, 안동 다 마찬가지고요. 시골에 가면 요즘은 80대, 90대 어르신들 농사를 더 이상 못 짓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그 산불 때문에 저는 한 마을 전체가 전수한 마을에 갔었는데 그거는 안전한 곳에 피신하고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70대, 60대, 50대면 뭐 시골에서 무지 젊은 사람이고 지금 지방의 소멸이라는 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방일수록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요. 저 지방 소멸의 문제가 오랫동안 있어서 우리가 별별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가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대통령 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이 꺼낸 게 이제 혁신도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구 반야월에 가면 혁신도시라고 공기업이 한 10개쯤 내려와 있고요. 혁신도시라는 거를 전국에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서울하고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공기업을 지방 10개로 나눠가지고 다 보냈어요. 진주에 보내고 전주에 보내고 광주 전남에 보내고 부산에 보내고 김천에 보내고 대구에 보내고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저거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저분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방 분권, 지방 소멸 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를 저희는 자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선각자적인 그런 비주얼을 갖고 계셨던 거죠. 생각하고 추진을 했는데 여러분 삼성 보고 현대차 보고 SK 보고 야 너 지방에 가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삼성은 본사가 저 서울에 테란노에 있고 다 그런 거 현대차는 저 양재 IC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보니까 공기업은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공기업들을 공공기관들을 다 내려보낸 거예요. 혁신도시. 세종시에는 수도 전체를 정부를 옮기려고 그러다가 그게 위헌이라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외교안보하고 국방하고 이거는 이제 서울이 남고 나머지 경제부처 위주로 다 내려보낸 게 그게 세종시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라는 새로운 도시가 대전 옆에 이렇게 공주 그쪽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정부를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내려보내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려보내고 나면 딱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없으니까. 내려보낼 게 없으니까. 근데 결국 지방이 살아나서 여기 여러분들이 경북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를 졸업해가지고 대구 반야을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에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여기 대구 경북의 젊은이들을 좀 취업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취업하는 시험에 약간의 그런 배려나 이런 걸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번에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이라는 분이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백악관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는 거기에서 4년 동안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31조 원의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어디죠? 엘레바마입니까? 거기 엘라벨인가? 거기하고 루이지애나하고 이런데 첨단 세계 최첨단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또 전기로 이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소 같이 용광로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지고 전기로로 하는 철강 제철 회사를 세우겠다. 그래서 제철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강판을 가지고 엘라벨에 있는 첨단 자동차 공장에서 현대차를 만들겠다. 자기들은 현대의 뿌리를 내리겠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박수치고 좋아하고 정의선 회장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걸 불과 얼마 전에 봤어요. 그걸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현대차, 기아차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옛날에 포디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현대차를 사주기 시작하고 현대차 품질이 되게 조악하고 수술 잘 안 되고 이럴 때부터 우리는 현대차를 사줬고 지금도 현대차를 기아차를 많이 사주고 있고 수출차는 뭐 철판도 옛날에는 더 두껍니 뭐니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우리 미국에는 좋은 차 더 싼 값에 수출하는데도 우리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대 기아차를 사는 게 뭐 약간 애국하는 심정으로 그래 해줬던 현대차가 지금은 뿌리를 미국에 내리겠다 이러면서 저렇게 합니다. 저는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의 투자를 앞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트럼프가 워낙 관세를 세게 때리니까 그 관세를 우회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현지화를 하고 그게 현대차라는 기업의 글로벌 전략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씁쓸한 게 현대차가 저 투자를 울산에, 부산에, 대구에 했더라면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건데 그 기회는 사라지고 현대차가 저렇게 투자하면서 그러면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 이런 데에는 그러면 새로 경쟁력 있는 그런 설비, 그런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현대차가 투자를 하느냐?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런 게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경제, 지방이 소멸되는 거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최근에 현대차까지 보니까 이런 겁니다. 확정된 미래, 예정된 미래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치를 아무리 바꾸고 정책을 아무리 바꾸고 제도 시스템을 아무리 바꿔도 우리한테는 성장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고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양극화 불평등 이거는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뭐 노력할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 바뀐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추세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가 만약 추세선 위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우리 노력하는 데 따라서 특히 우리 정치가 바뀌는 데 따라 가지고 바뀌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확정된 미래, 예정된 미래 이런 말을 쓸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조금 이따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100% 대학 입시는 수능으로만 하고 회사 시험도 공무원 시험도 100% 그냥 시험 성적으로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공평한 세상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모든 거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게 능력주의는 생각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꿈꾸는 세상, 그게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하나는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쓴 마이클 샌델 교수. 근데 마이클 샌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중요하고 더 정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존 롤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의가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 할 때 공화국에 굉장히 닿아있는 철학인데요. 그 사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평등한 자유롭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자유롭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 뭔가 성과를 시장에서 얻었다면 그 보상은 그 사람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자 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거는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각자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보상을 자기 걸로 하는 거, 사유재산제도 다 그런 거고요. 그거를 롤스는 그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만날 건지 그거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백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날지 유럽에서 태어날지 아니면 한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날지 아니면 흑인으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날지 그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한국인인데 남한에서 태어날지 북한에서 태어날지도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키가 얼마고 외모가 얼마고 어떻게 잘생겼고 여러분이 지능이 어떻게 머리가 IQ가 어떻게 태어난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롤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 이런 거예요. 무지의 장막, 원초적 입장, 천부적 로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집안에 부양을 해야 될지 부잣집 아들로 딸로 태어날지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지 어떻게 장애 없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날지 내 건강, 내 신체, 내 신장, 체중, 외모 이런 게 사후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조절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다 만약 타고난 거라면 그게 롤스가 얘기하는 천부적 로또라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전적으로 이제 뭐가 정의로운지 뭐가 합리적인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나도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찢어지기 가난한 부모에 대해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서울에 아주 학교 강남 8학군 아니라 저 내 시골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거를 서로 역지사지 해가지고 내가 저 위치에 갈 수 있다.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최소 수혜자를 돕는 그런 차등의 원칙에 합의를 하는 게 그게 정의다라는 게 롤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위에 1번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만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해야 되고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왜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그런 복지를 해야 되고 실업자가 있으면 왜 우리가 실업급여를 해가지고 고용보험을 만들어가지고 왜 도와야 되고 건강보험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할 때 다 돈을 내가지고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왜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받게 하고 이런 모든 아이디어들이 차등의 원칙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저 차등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빨갱이 이념 아니냐 사회주의 이념 아니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평등한 자유의 원칙만 충실하게 지켜도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천부적 로또가 다 다른 거예요.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하니까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에는 우리가 아까 양극화 불평등 우리 사회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또 불의의 사고, 불의의 질병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송파 세모녀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식당에 나갈 수도 없고 아파서 근데 사회복지는 내한테 손길이 국가의 도움이 손길이 오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송파의 세모녀가 지하 단칸방에서 그냥 세모녀가 그냥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냐, 방치를 할 거냐. 그래서 차등의 원칙에는 복지와 차별의 금지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런 거는 좌파들, 진보 진영들이 추구하는 가치 아니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서양에서 사회복지를 제일 시작을 했던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보면 대부분 보수 정치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독일 그 사회 보장이라는 걸 처음에 했잖아요. 왜 했느냐? 가만히 놔두면 1번 평등한 자유 원칙만 지키고 자본주의 시장 경영을 가만히 놔두면 그 사회가 깨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깨지느냐? 그 비스마르크가 있던 시기에 그 앞에 공산주의 이념 마르크스 엥겔스가 나와가지고 유럽 전역에 공산주의 뭐라고 할까 대유행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내가 사회복지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독일 사회가 완전히 공산주의가 독일 사회를 점령해가지고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나라의 붕괴, 공동체의 붕괴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보수 정치의 역할을 그때 그 사람이 그런 걸 한 거예요. 프랑스, 영국, 다른 나라 봐도 왜 보수 정치인들이 열심히 사회복지 개혁에 열심히 뛰어드느냐 하면 공동체를 지키려고, 사회가 무너지는 걸 지키려고, 아니 다른 이념이 이 사회를 점령해가지고 훨씬 더 급진적인 사회로 가는 걸 막으려고,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국민 다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롤스 이게 굉장히 다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게 경제 성장에 대한